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감성지능 강의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감성지능 소질, 이 내용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거든요. 자존감, 자신감, 관용, 정직, 겸손,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자신감 부분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평범한 당신을 비범하게 만드는 힘. 하버드 대학은 전 세계 수많은 대학 중에서 선두를 달리며 셀 수 없이 많은 성공한 인물들을 배출했다. 하버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자질은 무엇이며 하버드가 성공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비결은 무엇일까? 사실 아주 간단하다. 성공은 자신감에서 비롯되는데 하버드인은 다소 오만해 보일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감의 힘으로 잇따라 성공하고 찬란한 빛을 발한다. 28대 하버드 총장인 드루길핀 파우스트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 우리는 항상 최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신감이 충만한 파우스트 총장처럼 하버드 학생들은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자신감이 강한 사람들이다. 하버드인들은 오만하지 않으나 분명히 강직하고 도도하다. 이처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부심과 자신감은 그들이 바람과 파도를 타고 성공으로 가는 길에 놓인 온갖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 하버드는 개개인의 독립적이고 독특한 생각이야말로 최고라 믿고 다양한 성공만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는다. 그렇기에 자신감이 높은 하버드인들은 타인의 생각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논문을 쓸 때도 한 편이 모두 독창적이며 각각의 고유성이 뚜렷하다. 덕분에 매년 1만 명에 달하는 졸업생의 논문과 수백 건에 이르는 교수 저작물은 각각 보물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닌다. 이 얼마나 대단한 자산인가. 이 보물들은 모두 각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하버드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이런 기조에는 당연히 하버드가 모든 학생에게 최고가 될 것을 강조하면서 누구도 자신보다 나을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하버드의 자유로운 학품은 천편일률적인 성공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이가 각자의 탁월함을 갖추기를 장려한다. 타인의 성공을 모방하는 것은 하버드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자신에게 적합하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하고 다른 사람을 모방하면 내면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관심과 열정을 쏟아부을 수 없다. 이런 상태로는 200% 노력한다고 해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 자신의 삶에 너무나 미안한 일이다. 다시 말해 성공이란 오직 스스로 확정한 목표를 향해 성실히 배우며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언제나 즐겁고 흥미롭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평범하고 또 비범하다. 이러한 운명의 평범함과 비범함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으면 날 수 있는 하늘이 끝없이 높겠지만 스스로 한계를 정하면 새장에 갇힌 새가 될 수밖에 없다. 좀 더 자신을 믿고 야심만만해지자. 이 평범한 세상에서 꿋꿋이 살며 절대 평범하지 않은 자신을 만들어내겠다는 야망을 품어야 한다.
자신감 키우기. 자신감은 성공의 절반을 의미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통 자신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가장 비천한 처지로 몰아넣곤 한다. 어떻게 해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까? 1번,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겸손하기보다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 앞에서 최대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제발 내가 잘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어떻게든 발을 빼려고 하지 말기 바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람이 물론 겸손해야겠으나 과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독이다. 사람이 아무 때나 오기를 부려서도 안 되겠지만 오기가 너무 없어도 탈이다. 자신을 믿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야 한다. 2번, 타인을 똑바로 보고 미소 짓기. 타인을 똑바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당신 옆에 있는 나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당신보다 못하다. 나는 당신이 두렵다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마주하고 직시하는 법과 함께 여유롭게 미소 짓는 법을 배워야 한다. 미소는 행복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키워준다. 3번, 25% 빠르게 걷기. 심리학자들은 느슨한 자세와 느린 걸음걸이가 자신, 학습, 타인에 대한 불쾌한 감정과 관련이 있으며 충격을 받거나 소외된 사람일수록 걸을 때 발을 질질 끌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걷는 자세와 속도를 바꿈으로써 심리 상태를 바꿀 수 있다고 조언했다. 25% 빨리 걷기를 기억하며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빨리 걸어보면 자신감이 커짐을 느껴질 것이다. 이런 걸음걸이로 걸으면서 세상을 향해 나는 중요한 곳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15분 안에 성과를 낸다 라고 알리는 것과 같다. 4번, 심리적 자기암시. 끊임없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강화하고 부정적인 강화는 피해야 한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자신에게 꾸준히 말해주자. 5번, 크게 웃기. 대부분 사람이 웃음이 자신에게 매우 실질적인 자극을 주며 자신감 부족을 치료하는 좋은 약임을 알고 있다. 물론 겁을 먹거나 화가 나면 웃을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웃어보면 기적적으로 부정적 감정이 사라질 것이다. 이때 웃음은 반드시 큰 웃음이어야 한다. 반쯤 희미하게 웃어봤자 아무 효과가 없으며 이가 보이도록 해벌쭉하게 웃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자신에게 강박적으로 이제 웃어야지 라고 말하고 크게 웃어보자. 자신감을 키우려면 먼저 웃는 능력을 조절하고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6번, 자신감 있는 사람과 교류하기. 옛말에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 라고 했다. 늘 비관하고 낙담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진다. 반면에 마음이 넓고 자신감이 강한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면 점차 그들과 닮아간다. 그러니 목표 지향적이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며 친구가 되어보자. 7번, 솔직함으로 마음 가라앉히기. 실험 심리학의 아버지
빌헬름 분트는 내성법으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성법이란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숨김없이 털어놓는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심리적 비밀을 숨기지 않고 말로 표현하면 문제가 생길 틈이 없다. 8번. 자신감으로 자신감을 더 크게 키우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즉 어떤 일을 실패하면 자신감을 잃고 나중에 이보다 더 쉬운 일을 하면서도 도통 자신감이 없다. 한번 뱀에 물리면 10년 동안 밧줄을 보고 놀란다라는 속담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자신의 장점과 성과를 되새기며 끊임없이 자신을 칭찬해서 계속 자신감을 키워야 한다. 9번. 할 수 있는 일 하기. 자신에게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자. 너무 낮고 달성하기 쉬운 목표는 자신감을 향상하지 못한다. 반대로 너무 높은 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으며 자칫 있던 자신감도 무너질 수 있다. 적절한 목표는 힘껏 뛰어오르면 닿을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9가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2번. 타인을 똑바로 보고 미소 짓기. 3번. 25% 빠르게 걷기. 4번. 심리적 자기 암시. 5번. 크게 웃기. 6번. 자신감 있는 사람과 교류하기. 7번. 솔직함으로 마음 가라앉히기. 8번. 자신감으로 자신감을 더 크게 키우기. 9번. 할 수 있는 일 하기. 이렇게 하버드에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교육하는 태도 9가지를 읽어봤습니다. 한 가지 덕목을 더 읽어볼게요. 관용. 평범한 당신을 비범하게 만드는 힘.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것도 많고 살다 보면 아쉬움도 많다. 이러한 부족함과 아쉬움은 무수한 고민과 비극을 낳는다. 하지만 이를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며 세상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대단한 집안이 아닐 수도,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을 수도, 외모가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당신의 현실이며 무슨 짓을 해도 새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다행이라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한한 공간과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이는 제비꽃은 자기를 밟아 뭉갠 발꿈치에 향기를 남긴다 라고 했다. 우리는 세상을 좀 더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현실에 담담해질 필요가 있다. 먼저 현실을 받아들인 다음 다시 노력해서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1996년 11월 11일 판티 킴 푹은 토론토 차이나타운에 있는 작은 아파트와 가족을 떠나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려 했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날은 미국 제향군인의 날이었다. 예정된 일정에 따르면 그녀는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 광장에 모인 2,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해야 했다. 청중 중 한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 날을 고대해 왔으나 내내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미국 장교 출신으로 베트남에 2차례 파견된 경력이 있다. 킴 푹과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으나 두 사람의 삶은 24년이라는 긴 세월을 때려야 뗄 수 없이 얽혀 있었다. 당시 9살이던 킴 푹은 남베트남의 작은 마을 짱방에서 사원의 불탑 안에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비행기 소리가 들리자 어머니에게 안기면서 엄마 너무 무서워요 라고 울먹였다. 옆에는 농사를 짓는 아버지와 형제자매 6명도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설마 군대가 사원까지 폭격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때 베트남 전쟁은 이미 10년 넘게 계속되었고 1972년 여름이 되자 전화는 420에서 북서쪽으로 65km 떨어진 일본 국도까지 번진 상황이었다. 마을의 북동쪽에는 북베트남군이 참호를 파고 진을 쳐서 남쪽에 있는 남베트남군을 위협하려고 했다. 그 바람에 인구가 100여 명에 불과한 짱방마을은 양쪽 군대의 대치 사이에 갇혀버린 꼴이 되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대피했지만 6월 8일 아침에도 사원에 30여 명이 숨어 있었다. 갑자기 밖에 노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누군가 이 연기가 베트남군의 목표물 유도 신호임을 알아채고 소리쳤다. 도망가, 여기를 폭격할 거야. 다른 아이들을 따라 정신없이 도망치던 킴푹이 문득 뒤를 돌아보니 폭탄 4개가 연달아 떨어지고 있었다. 순식간에 사방이 짙은 연기와 맹렬한 불길에 휩싸였다. 휘발유로 가득 채운 폭탄이 킴푹의 등 뒤에 떨어져 불이 붙었고 급기야 그녀의 등과 팔에까지 튀었다. 폭탄 속에 있던 젤리 형태의 휘발유는 아무데나 살짝 묻기만 해도 금세 불이 붙었다. 킴푹이 입고 있던 무명 옷과 신고 있던 슬리퍼에도 불이 붙어 등과 왼팔의 피부가 그을려 벗겨졌다. 그래도 킴푹은 너무 무서워서 그냥 달렸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마치 화덕에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다가 팔의 피부가 인형옷처럼 훌렁 벗겨진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킴푹은 불붙은 옷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채 너무 뜨거워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다. 킴푹이 두 팔을 벌리고 절규하며 연기를 뚫고 나오는 순간 AP통신의 사진기자 닉 우트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모두 깜짝 놀라 물통을 꺼내 킴푹의 몸에 물을 적셔 주었다. 그들은 기절해 쓰러진 아이를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킴푹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폭격 사흘 뒤 제3구역 작전본부 식당에서 미 육군대위 존 플러머가 신문 한 부를 집어들었다. 34세의 직업장교인 그는 강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실제로는 천성이 착한 사람이었다. 이혼남인 플러머는 당시 베테랑 헬기 조종사로 폭격 임무를 지휘하고 있었다. 신문을 펴고 일면에 실린 킴푹의 사진을 본 그는 아이가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이어 폭격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일본 국도에서 탈출하고 있다라는 사진 설명을 보았고 순간적으로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날의 일이 눈앞에 떠올랐다. 플러머는 킴푹의 사진을 가만히 응시했고 아이가 느끼는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다. 자기 아들과 동갑으로 보이는 소녀의 살갗이 타는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다. 충격을 받은 그는 식당 맞은편에 앉아있던 정보관에게 신문을 읽어보라면서 말했다. 그거 내가 한 짓이야. 킴푹은 죽지 않았다. 그녀는 사이공에 있는 바스키 병원에서 14개월을 있으면서 17번의 피부 이식을 받았다.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킴푹은 자연스럽게 자신도 의학을 공부해 세상을 돕겠다는 꿈을 키웠다. 이후 그녀는 매우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1972년 11월 플리머는 복무를 마치고 미국 본토로 이동해 헬리콥터 비행 교관으로 근무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공습 장면은 늘 악몽 속에서 되풀이됐다. 플리머는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포금을 하기 시작했다. 1973년 7월에 재혼도 했지만 아내를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 우트가 찍은 사진은 플리처상을 받으며 크게 유명해져 곳곳에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데 쓰였다. 1977년 출장차 애틀란타에 방문한 플리머는 택시 안에서 신문을 보다가 다시 그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의 죄책감은 다시 커졌다. 플리머는 알코올 중독으로 1979년에 다시 이혼했다. 정말 끔찍한 악순환이었다. 그 폭격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지만 음주는 그를 점점 더 악몽에 시달리게 했고 그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집단 심리치료에도 참여했으나 도저히 자신이 한 일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베트남에 있겠지. 2000년 여름 어느 날 밤, 날씨는 매우 습하고 무더웠다. 잡지를 보면서 가끔 고개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던 플러머는 뉴스 화면에서 그 사진을 보았다.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텔레비전을 끄려고 했지만 생각을 바꿔 끄지 않고 소리를 더 크게 했다. 이 소녀는 생존했습니다. 그 순간 플러머의 심장이 요동치고 머리가 멍해졌다. 그는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한 33살의 킴푹을 보고서 너무나 놀랐다. 기억 속의 그녀는 아직 9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였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킴푹은 이미 결혼했고 현재 토론토에 살며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수천 명의 인파로 가득 찬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 광장에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군중 속에서 플러머는 10여 명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킴푹이 연설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플러머는 직접 용서를 구하기로 마음먹었고 전날 밤 친구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잠시 후 그는 경찰의 호위 아래 귀빈석 구역을 지나고 있는 작은 키의 동양인 여성을 보았다. 저 사람이야. 킴푹은 단상위 마이크 앞에 서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참상을 막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전쟁의 비극을 이야기합니다. 청중은 아주 조용했고 킴푹은 이어 말했다. 만약 그 폭탄을 던진 사람과 마주보고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일을 해야 한다고요. 사람들이 소리내어 흐느끼기 시작했다. 플리머는 간단한 메모를 써서 경비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친애하는 킴푹,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킴푹은 몰려드는 기자들을 피해 현장에서 급히 사라졌다. 다급해진 플리머와 친구들은 차단선을 뛰어넘어 킴푹을 뒤쫓았다. 우여곡절 끝에 뒤에 플리머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경호원이 만날 의향이 있냐고 묻자 킴푹은 고개를 끄덕였다. 줄지어 늘어선 나무 아래에서 킴푹은 몸을 돌려 플리머와 마주했다. 이때 24년의 고통과 회한이 플리머의 눈에 미쳤다. 그는 킴푹을 응시했다. 마치 들리지 않는 울음소리를 내며 1번 국도를 달리는 어린 소녀를 보듯이 속으로는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일부러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라고밖에 말하지 못했다. 킴푹은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양팔을 벌려
플리머를 껴안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요. 용서해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을 마침내 들은 그 순간 플리머는 등에 지고 있던 커다란 바위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플리머는 눈물을 흘리며 마을에 민간인이 있었는지 알아보기까지 했는데 라고 말하자 킴푹이 그를 꼭 껴안고 그만 말하라고 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두 명의 전쟁 피해자는 이렇게 서로를 위로했다. 플리머의 악몽은 드디어 끝났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인 비방이나 깊은 상처를 받은 적 있을 것이다. 그 고통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그라지지 않아 아직도 그를 원망하고 있고 절대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버드에서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높은 감성지능의 표현으로 본다. 모든 사람은 부주의하게도 실수를 범한다. 이때 마음이 착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마음에 두고 내내 자책하며 죄책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왜 세상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면서 자신은 용서하지 못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오늘 읽을 부분 다 읽었습니다.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말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주저앉아 상실을 슬퍼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상처를 메울 방법을 즐거이 찾는다. 우리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메울 수 있는 사과, 용서, 그리고 수용, 관용 이런 태도를 연습할 때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감정을, 타인을 수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